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남가주 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곳곳에 피해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진흙사태, 그리고 산불 잔해들이 쓸려 내려오는 등의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페어 플랜에 10억 달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LA시가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원스톱 재건센터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한편 산불 발생 이후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에게는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건설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 비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주택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송금에 대한 과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00달러 이상의 송금은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관세 대상 국가와 품목이 관건인 가운데 자동차와 의약품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휴망퇴직에 3%에 해당하는 약 7만 5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목표치인 10%보다 낮아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샌디에고에서 해군 군용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추락 직전에 다행히 탈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은 견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돈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하고 종전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이 종전협상 선언에 대해 유럽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유럽은 물론이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앞에서 헌재가 위법하게 심리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곽종근과 홍장원 두 핵심 증인이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며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여당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19대 131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멤피스를 128대 114로 꺾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차준환, 김채연 선수가 나란히 남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피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5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비 내리고 있죠. 안전운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과속하셔도 조금 힘들고요. 급격하게 턴을 한다거나 급정거를 한다거나 또 급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남가주 전역에 비 내리고 오늘 이 강한 빗줄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오는 비는 최대 3인치 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최대 6인치 그리고 산간 지역, 이 리조트가 있는 곳에는 최대 20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오늘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 산불 피해 잔해물 위험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속보를 보고 있는데 이 비가 계속 많이 내리면서 산불 발생한 지역 팰리세이드와 알타데나 지역에 진흙사태가 발생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이 상황 주시하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공공사업부가 카운티 전역에 홍수 통제 수로와 저수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취약한 언덕 그리고 도로,
캐년 도로 등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식량, 물, 필수품 지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 소방국도 가까운 소방국에서 모래주머니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진흙과 잔해물 안전 요령 포스터도 배포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남가주 전역에 도로 침수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히 오늘 정오부터 내일 금요일 오전 6시까지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금요일은 가벼운 소나기로 바뀌고 주말부터는 또 맑은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6시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당국이 이튼과 팰리세이즈 산불 보험금 지급을 위한 페어 플랜에 10억 달러 추가 자금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어 플랜은 이번 산불로 인한 손실이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 4,700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이미 9억 1,40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사들은 손실 비용의 절반을 우선 부담하지만 해당 비용을 앞으로 2년 동안 보험 가입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주 보험국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들은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페어 플랜은 다른 보험사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자들은 만약이 아닌 분명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어 플랜은 민간 보험사들이 공동 출자한 보험으로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 지역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임시 대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2024년 기준 보험 계약 건수가 45만 2천 건을 기록해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 청구 중 45%는 전소, 45%는 부분 손실, 10%는 임대가치 보상 요청으로 분류됐습니다. 페어 플랜은 추가적으로 14억 5천만 달러의 재보험 자금을 확보했으며 7월까지 약 4억 달러의 잔여 자금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전미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조치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과 대규모 계약 취소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감시단체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사실상 구제금융과 같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20건 중 15건이 2015년 이후 발생했습니다. 주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상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고위험 지역에서도 더 많은 보험 계약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건설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 비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건설 비용이 오르면서 주택 구매 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로원의 대형 산불 피해로 건축 수요가 몰리는 데다 철강과 관세 인상으로 인한 자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남가주에서 공사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김춘식 고암건설 대표는 건물 공사에 철강과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25% 관세 인상으로 공사비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칼람이나 이런 빔 같은데 철골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실제 건설 자재는 기본 자재가 10% 오른다 그러면은 또 3배, 4배 이렇게 오르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구리 얘기는 안 나왔지만 같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좀 뭐 전선이나 뭐 통파이프 이런 거가 그 건설 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 못 같은 거 이런 거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급속하게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관세가 인상되면 관세 인상 시행 전에 수입해들여온 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관세 인상 시행 전부터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재비 인상을 일찌감치 체감할 것으로 봤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는 이번 조처로 주택 건설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이 늘어나 개발업자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산 초과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건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아마 좀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캐나다 들어오는 목재값을 한 30% 올리는 바람에 그 아파트 건설 현장 이런 데가 막 크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건설 준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계약할 때 이런 때도 그 조심해야 되고. 이번 관세 조치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건설업계에서는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에서 산불 피해 직후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들에게는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외 로컬 뉴스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LA에서 산불 피해 직후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들은 5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1일 지난달 LA 일원에 발생한 산불 이후 렌트비를 10% 인상한 경우 최대 벌금을 기존의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산불 피해 이후 렌트비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건물주들을 막기 위해 렌트비 인상을 10%로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이를 위반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이제까지 최소 3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한 케이스는 렌트비를 무려 50% 이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된 최대 벌금 액수 5만 달러는 즉시 적용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12일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LA 원스톱 재건센터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번 센터 개설은 베스 시장의 긴급 행정명령 하에 추진된 신속하고 간소화된 복구 절차의 일환입니다. 시장은 LA시 10개 부서가 이곳에 모여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베스 시장의 긴급 행정명령은 시 부서가 모든 건축 허가 검토와 점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 검토 면제, 건물을 원래 형태 그대로 재건하는 것, 시 재량 검토 절차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스톱 재건센터는 1828소텔 블루바드에 위치해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헌팅턴 비치시가 시립도서관 기념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마가 문구를 새기기로 결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팅턴시 중앙도서관 50주년 기념판에는 매지컬, 얼류어링, 갤버나이징, 어드벤추러스라는 문구가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새겨져 MHA라는 약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약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구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헌팅턴 비치 시의원 나탈리 모저는 도서관은 지식과 포용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 기념판은 축하를 가장한 정치적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서관 기념판에 마가 구호를 새기는 것에 대해 300통 이상의 반대 이메일이 접수됐고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시의회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7,000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서관 기념판이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서비스위원회의 진 파리스 위원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은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기념판 설치를 옹호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는 18일 시의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최근 디지털 송금에 대한 과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죠? 예, 자세한 소식 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방국세청이 온라인 송금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벤모나 페이팔 등을 자주 사용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신고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IRS는 2024년부터 온라인 송금 플랫폼을 통한 사업 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과세 기준이 $5,000로 낮춰졌고 올해에는 $600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거래를 포함한 더 많은 사업 거래가 IRS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신용 공인의 계사는 벤모와 젤 등 디지털 송금 플랫폼 간에도 과세 기준이 다르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 회계사는 벤모와 페이팔은 일정 기준 이상 거래 시 1099K 양식을 자동 발급하지만
젤은 은행 간 이체 방식이라 자동 발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99을 이슈할 책임이 아직은 벤모나 페이팔은 그들이지만 젤을 쓰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하기 위해서는 1099을 이슈해야 된다. IRS의 세금 감시가 강화되면서 개인 거래와 사업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저스티노 CPA입니다.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렌트비를 스플릿했다. 식사값을 반씩 나눠서 이렇게 젤로 통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때로 그건 개인 비용이잖아요. 그런 개인 비용들이 나중에는 이제 뱅크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다 인컴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큐멘트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만약 1099K 양식이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CPA는 1099K 수정 요청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송금 플랫폼 업체에 연락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업종별로 예상 현금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요식업, 미용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강신용 CPA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Industrial Average라는 그 컨선이 있잖아요. 어떤 분 캐시 거래 하나도 안 하는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비즈니스 캐시 거래가 있지 왜 없겠어 이러는 거. 예를 들면 식당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식당에 가면 100% 체크만 낸다? 체크 안 받죠. 100% 크레딧 카드만 낸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캐시 하나도 없어. 좀 말이 좀 안 되겠죠? IRS는 어느 정도는 캐시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해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금 보고 시 일정 수준의 현금 수입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비책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 개인과 사업 거래의 명확한 구분, 현금 거래를 포함한 모든 수입의 적절한 신고,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로맨스 스킴에 대한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 그리고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같은 온라인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적인 관심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고 금전이나 신원 정보 등을 빼앗는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제3의 인물을 사칭해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몇 주에서 또는 몇 달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급박한 상황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로맨스 스캠의 가장 큰 문제는 사기범들을 체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회수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FTC는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에 대해서 경계하며 신원을 확인하고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재정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데이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PD가 이번 주말에도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 DUI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경고했습니다. LAPD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DUI 순찰 인력을 늘려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13일, 14일, 15일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DUI 집중단속, 안전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곳곳에 DUI 체크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LA 한인타운 위셔길 등에 설치된 LA 카운티 내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 하다가 적발되면 $293의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LA 메트로는 LA시 교통국가 파트너십을 맺고 메트로버스에 장착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오는 17일 월요일부터 윌셔 블루바드와 라브레아 에비뉴 선상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A 메트로는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AI 기반의 감시 카메라를 산타모니카에서 한인타운을 거쳐 LA 다운타운을 운행하고 있는 720번 노선 버스와 헐리우드에서 라브레아를 거쳐 호송까지 가는 212번 노선 버스에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범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AI 카메라가 위반 차량 번호판과 현장을 스캔해서 해당 정보를 보내고 담당 직원이 이것을 확인해서 티켓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티켓은 우편으로 발송되고 첫 번째 벌금은 $293, 그리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406로 오르고 벌금 납부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LA 메트로는 이 1단계 구간인 윌셔와 라브라에 이어서 올해 안에 제2단계로 유가, 알라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에서도 이 AI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보행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 LA 경찰이 주민들의 제보를 부탁하고 나섰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2일 새벽 0시 50분 삼가와 루카스 애비뉴 교차점 인근에서 올해 41세 남성이 서쪽 방면으로 달리던 2018년에서 22년형 사이에 흰색 혼다 어코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인근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사고 장면을 확보한 LAPD는 공식 웹사이트 lapdonline.org, lapdonline.org에서 ORG에 이 녹화 영상을 올려놓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유효 제보자에게는 뺑소니 범죄 신고자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0 보상금이 지급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하루 종일 이어지겠고 간간히 굵은 빗줄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돌발성 호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특히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 하루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효돼 있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은 높아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쌀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6도, 49도, 해안 지역은 60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4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국을 상대로 공언한 상호 관세를 오늘 발표할 거라고 공식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일단은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세 대상 국가와 품목이 관건인데 자동차, 의약품 제외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똑같은 관세를 매기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관세 폭탄이 미국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우려에도 오히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마저 올릴 수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I could almost do it right now. Or I may do it tomorrow morning, but we'll be signing reciprocal tariffs. 상호 관세 첫 타깃으론 인도와 유럽연합이 우선 지목됩니다. 공교롭게도 상호 관세 발표는 현지 시각 13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에 나올 거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책임자들이 유럽연합 측과 처음 통화하는 등 상대 국가의 협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엔 구체적인 국가별 관세보단 추진 계획이 담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his world have been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ar too long, and that's why the president believes this will be a great policy that will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improve our national security. 한국은 미국과의 FTA로 대부분 무관세지만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인 만큼
세금이나 규제 등을 빌미로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자동차는 제외 가능성도 나옵니다. 미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서 4가지 예외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와 의약품이 포함될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 희망퇴직에 약 3%에 해당하는 7만 5천 명이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비율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던 목표 비율 5 내지 10%보다는 낮다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해온 이른바 늪지대 청소로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공무원 수는 군인을 제외하고 약 240만 명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를 옆에 세워두고 대규모 감원을 개시할 준비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연방정부 기관장들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방 공무원 수가 6.3%가 증가했고 현재 인원에서 3%가 줄더라도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이 고인물 빼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처 간부가 직원들에게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예산을 최대 40% 정도 삭감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 삭감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일단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은 부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할 부처는 구조조정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정부 감사관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AP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달에 해고된 감사관 8명이 12일자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해고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켜달라며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을 하자마자 17명의 감사관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연방법은 대통령이 감사관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관은 행정부에서 낭비나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가 상원에서 인준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출신인 게버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과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옹호 등의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인준을 넘어섰습니다. 상원은 백신 반대 등으로 논란이 됐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인준하기 위한 절차 투표도 진행해서 일단은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빠르면 오늘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 3월 14일이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또 부채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 확대 문제와 관련해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 5천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 5천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경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해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중재 외교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제 전쟁을 끝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고 푸틴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위해 양국 협상팀 간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협상단 구성에 착수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의심의 여지 없이 작업이 시작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협상단 참여자와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관련 결정을 내리는 대로 알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선언에 유럽은 불편합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유럽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각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들의 발언은 저희가 모닝뉴스 1부 때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오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만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굳건히 서 있으며 자유와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언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도 굳건히 서서 우크라이나 투쟁을 계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협상이든 유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관여돼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지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면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내비친 구상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경선을 전쟁 이전으로 되돌린다거나 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푸틴 간 논의는 러시아에 수감되어 온 미국인이 하루 전 석방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I appreciate very much what they did in letting Mark go home. 두 정상 간 통화에선 대략적인 종전 구상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트럼프는 통화 사실을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탈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푸틴이 앞세워온 종전 조건과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걸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필사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 나온 구상은 러시아에 기운 것처럼 평가됩니다. Do you view Ukraine as an equal member of this peace process? It's an interesting question.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연합은 미국의 방안이 러시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명보다는 소폭 밑돌았습니다. 21만 건대 초반에 머무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정책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는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로 역시 전망치 0.2%를 웃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라서 강세를 보인 것이 1월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작년 12월 2.2% 오른 데 이어서 1월 들어서도 1.7%가 오르면서 여전히 재화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디젤 가격이 10.4%가 오른 것이 재화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식품 가격 역시 전월 대비 1.1% 올라서 재화 가격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들어 예상 밖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만약 이 같은 수준의 결과가 몇 달 이어지면 연준의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앞선 2개월간 고무적인 물가 지표가 나온 데다 1월의 물가 지표의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 달치 물가 지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2일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는 노동부의 발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1월 CPI에 대해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며 왜냐하면 전임 정부가 미국 경제가 진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했고 이번 CPI 발표 기간 중 3분의 1은 트럼프 2기 정부 임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첫날부터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내가 이기면 첫날부터 즉시 물가를 낮출 것이라며 원유 생산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원유 증산 및 규제 철폐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출범 후 식료품 물가가 조만간 내려갈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언제 생활 물가가 잡힐지 묻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을 부유한 국가로 만들고 소득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자신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가능할지 묻는 말에 시간표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기대치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료업체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CEO가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캔 대신에 페트병 사용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시 CEO는 11일 실적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성이나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코카콜라는 다른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 있다. 알루미늄 캔이 더 비싸진다면 페트병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의 11%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재활용 소재 사용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기후 목표를 수정했지만 이는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보호단체 측은 코카콜라가 알루미늄 캔 비용을 우려한다면 페트병 사용 대신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용자가 자사의 특정 컨텐츠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나이인지 식별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어린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 기능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나이 식별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 기술이 유튜브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물 등 유해 컨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사용, 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공정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최근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외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13일 미디어 연구소 K-엔터테크 허브에 따르면 지난 11일 델라웨어 연방판사는 통신사 탐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컨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로이터는 2021년 로스의 웨스토로우 검색 엔진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로스의 법률 요점 요약인 웨스트로우 헤드노트는 변호사들의 인기가 많은 대표 기능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비바스 판사는 로스의 공정사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의 근거로 로스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은 점, 또 로이터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과 또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시장 영향을 들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변형시킨 로스의 행위가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훈련 데이터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사용 문제에 대한 미국 최초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말 세계 자동차 업계 큰 화제였던 일본의 자동차 회사 혼다와 닛산이 합병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화제였었죠. 이 합병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다시 각자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아이폰 위탁 제조사 타이완의 팍스콘이 닛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일본 2, 3위 자동차 회사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합병 협상 시작을 발표한 지 2달도 안 돼 결국 무산된 겁니다. 두 회사는 2023년 판매량 기준 세계 7위와 8위 업체로 합병할 경우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무산은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던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닛산의 지지부진한 자구책 실행에 만족하지 못했던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에 나설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등한 통합을 원했던 닛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 6일 닛산은 혼다에 협상 중단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주도권 쟁탈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기감 결여와 편협한 프라이드에 집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닛산에 애플의 아이폰 위탁 제조사인 타이완 폭스콘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닛산의 최대 주주인 프랑스 르노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닛산과의 관계를 정리 중인 르노는 매각을 위탁한 신탁분까지 포함해 현재 3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제, 이 자용제가 세마글루타드가 알코올에 대한 욕구와 과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SC의 이 교수팀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성인 48명을 대상으로 한 이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최초의 무작위 위약대조 임상시험으로 세마글루티드가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한 비 내린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돌발성 호우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갔습니다. 요새 독감 유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